미혜야, 이것만 좀 같이 치워주고 주호랑 같이 집에 가. 여기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일손이 부족해 보이니까 좀 도와주면 좋지. 저는 못하겠어요. 치우고 싶지 않아요. 뭐라고? 저도 여기 손님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왜 일을 시키세요? 가족이잖아. 좀 도와줄 수도 있지. 며느리가 어떻게 가족인가요? 며느리는 손님이죠. 주호 씨도 저희 친정에서 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도 손님은 손님으로 대접해 주세요. 여기까지 온 것도 마지못해 온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와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8세 이승희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과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이죠. 이 씨는 아들이 결혼하고 100년 손님이 생겼습니다. 사위가 아닌 며느리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오히려 사위가 더 가족 같았고 며느리는 한없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자신의 입으로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라고 손님 대접을 하라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건들을 겪은 후에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손님 대접을 원하는 사람은 손님처럼 대하면 된다는 사실을 말이죠. 결국엔 며느리는 내 딸이 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배우자라고 나와 가족이 되지 않는다는 걸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오히려 편했습니다. 며느리 말대로 손님 대접만 해주면 쉬웠습니다. 여러모로 말이죠. 그러니까 울고불고 매달리며 미안하다는 아들과 며느리. 하지만 한 번 손님은 영원한 손님이었죠. 이 씨는 아들 하나 그리고 딸도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과 딸은 연년생으로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결혼도 했죠. 이 씨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한 달 정도 됐을 때로 기억했습니다. 갈비찜 했어? 했지? 밥 거의 차렸는데. 애들 다 왔대요? 다 왔대. 이제 밥상 놓으면 될 것 같은데. 내가 숟가락 놓을게. 그리고 남편이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씨는 앞치마에 젖은 손을 닦으며 서둘러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이 문을 열어주자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왔니?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래? 어서 들어와. 춥지? 엄청 춥네요. 날이 추워 안 그래도 보일러를 강하게 틀어놓은 상태였습니다. 며느리의 볼이 발그레하길래 이 씨가 며느리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아이고, 손이 차다. 그러자 어색했는지 며느리가 슬그머니 손을 뺐습니다. 잠깐 민망하긴 했지만 이 씨는 신경 쓰지 않고 아들 며느리를 식탁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떻게 시간을 딱 맞췄다. 네. 차가 별로 안 막혔어요. 명절 당일 아침이었습니다. 멀지 않은 거리에 사는데 명절이라고 굳이 하루 자고 가는 것도 이상한 것 같아서 당일에 아침밥을 같이 먹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차가 덜 막히는 것 같기도 했죠. 떡국도 있으니까 많이들 먹어. 아침부터 이렇게 차리셨어요. 네 엄마 새벽 5시에 일어났다. 그래도 아들 며느리가 명절에 처음으로 방문하는 건데 신경을 쓰긴 했습니다. 아들과 함께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면서 밥을 먹었습니다.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 며느리는 간간히 웃었습니다. 전부터 생각했지만 말수가 적고 참 차분한 성격이었습니다. 성경이 이모 알지? 얘기 들어보니까 이번 설에 여행 갔다고 하더라. 아, 그래요? 해외 여행 갔다던데?
뉴스 보니까 명절에 여행 다니는 집 정말 많더라. 아무래도 그렇겠죠. 옛날이랑 다르니까. 우리도 추석부터는 이렇게 집에서 밥 먹는 거 말고 가까운 데라도 좀 바람 쐬러 다녀올까? 여행 가자고요? 너희도 처가에 가야 하니까 여행까지는 좀 부담스럽잖아. 1박 안 해도 그냥 근처에 경치 좋은 곳이라도 갔다 오는 게 어떤가 해서. 연휴 첫날에 가면 되지 않을까? 어차피 차례도 안 지내는데 한 끼를 먹더라도 나가서 뭐라도 같이 하면서 먹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다소 들뜬 것 같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며느리를 쳐다봤습니다. 미혜야. 어때? 아, 네. 좋아요. 며느리의 대답에 이 씨는 웃었습니다. 연휴 첫날에 갔다가 오면 다음 날에 사돈댁 가기도 편할 거 아니야? 네. 그렇게 해요. 좋은 생각이네.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런데 추석이 다가오자 마음이 바뀌었는지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차라리 명절에는 각자 시간을 보내는 거 어때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말대로 어차피 차례도 안 지내니까 저희도 연휴에 좀 쉬고 싶어서요. 아, 그래? 네. 괜찮으세요? 두 분이서 오붓한 시간 보내세요. 이 씨는 당황했지만 일단은 알았다고 했습니다. 아침에 잠깐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헤어지느니 시간을 좀 더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같이 놀러 가자고 꺼낸 말이었는데 아들은 그럴 거면 차라리 아예 안 오겠다고 했습니다. 이야기 흐름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아들 며느리가 그게 더 좋다면 굳이 말릴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당황스러웠던 거지 괘씸하다거나 서운한 마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추석이 지난 뒤로도 아들 며느리 얼굴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이 씨가 딸과는 자주 만나는 편이지만 어쩐지 딸만큼 아들을 만나긴 어려웠습니다. 생일이나 어버이날 그리고 그 외 가족 행사엔 가끔 얼굴을 비추지만 그것도 아들뿐이었습니다. 며느리란 이런 것인가 하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죠. 그렇게 1여년 후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입원했다고? 괜찮은 거야? 아빠가 전화했어? 일하고 있는데 왜 전화했대? 저녁에나 하라니깐. 아빠가 혼이 나갔던데. 이따가 수술 들어가. 이 씨는 급성 담낭염으로 갑작스럽게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통화를 하고 있는 와중에도 복통이 심했습니다. 조퇴하고 갈게. 아니야. 아빠 있으니까. 나중에 주말에 와. 걱정스러운 딸의 목소리를 들으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수술을 했죠. 염증이 심해서 개복 수술을 했는데 그 때문에 꽤나 오래 입원을 해야 했습니다. 수술 후에 회복실에 있다가 병실로 올라가는데 그때 잠깐 남편과 딸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치 기운이 남아있고 통증이 있어서 대화는 나누지 못했는데 딸이 한달음에 달려왔다는 건 알 수 있었죠. 그리고 다음 날에도 딸이 회사에 안 갔는지 옆을 지켰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 정말 깜짝 놀랐잖아. 그러게. 엄마도 놀랐다. 예. 이 씨 부부에게도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수술도 잘 됐고 더 큰 병이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딸이 하루 회사를 쉬어서 남편이 출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 일을 정리하고 짧게 휴가를 낼 계획이었죠. 오빠는 언제 온대? 글쎄, 모르겠네. 아빠랑 연락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오후 늦게 딸이 돌아갔고 퇴근한 남편이 왔습니다. 주원에는 바빠서 주말에 온대. 그래요. 바쁘겠지.
병원 들렸다가 가려면 출근도 신경 쓰이고. 그런데 토요일이 되었을 때 아들은 며느리 없이 혼자서 왔습니다. 좀 괜찮으세요? 그래? 괜찮아. 근데 넌 왜 혼자 왔어? 옆에 있던 남편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난감하다는 듯이 뒤통수를 만지며 대꾸했습니다. 미애는 좀 바빠서요. 못 왔어요. 주말인데 바빠? 그러네요. 아, 이것 좀 드세요. 아들이 들고 있던 과일 봉지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내일도 못 온대. 아이고, 바쁘대잖아요. 이 씨는 캐묻는 남편을 말렸습니다. 오게 생기면 어련히 오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바쁘다는 사람을 억지로 병문안 오게끔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메시지는 왔습니다. 수술 잘 끝났다고 들었어요. 쾌차하시길 바랄게요. 언뜻 보면 직장 동료에게 온 메시지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살갑지 않은 며느리의 성격을 아는지라 그저 고맙다는 답장만 했을 뿐이었습니다. 일요일에는 딸이 사위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바쁜데 뭐하러 왔어? 에이, 그래도 장모님이 수술하셨는데 안 와볼 수 있나요? 사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뒤로도 딸은 몇 번 더 왔습니다. 사위는 다음 주말엔 출장을 가는 바람에 못 샀지만 전화로 몸은 괜찮느냐며 살뜰하게 챙겼죠. 그리고 며느리는 열흘이 넘는 기간 동안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바쁘다며 전화만 가끔씩 할 뿐이었습니다. 미애는 안 올 거래? 글쎄, 별다른 말이 없네. 그러자 남편이 인상을 썼습니다. 주호 그놈도 그때 오고 한 번도 안 왔잖아. 아무리 바빠도 말이야. 지 엄마가 아픈데 이렇게 무심해. 이 씨는 남편의 말에 쓰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퇴원하기 전에 한 번은 와서 얼굴을 비출 거라는 기대는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더 있을 것 같으니 그 안에는 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다못해 지방에 사는 시동생도 왔다 갔는데 며느리가 설마 안 올까 하는 생각을 속으로만 했습니다. 왠지 겉으로 티를 내면 나쁜 시어머니처럼 보일까봐 그랬던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퇴원하기 바로 전날 딸이 퇴근 후에 잠시 들렸습니다. 바쁜데 자꾸 오니. 어차피 집에 가는 길인데 뭘? 딸은 옆에 앉아서 이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씨도 슬그머니 속마음을 털어놨죠. 근데 미애는 한 번도 안 왔어. 정말? 연락도 없었어? 딸도 조금 놀란 눈치였습니다. 수술하고 다음 날에 문자 한 통 오긴 했는데 그 뒤로는 연락도 없네. 오빠는 왔다 갔다고 하지 않았어? 한 번. 그때도 혼자 왔잖아. 아, 그래? 그래서 서운하긴 하네. 명절에 안 와도 이해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수술해서 입원해 있는데도 한 번도 안 올 줄은 몰랐어. 시간은 충분히 길었습니다. 개복 수술을 해서 회복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죽을 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수술까지 했는데 이렇게 무심할 수가 있나 싶어 섭섭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마음이 더 약해져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일반 상식으로만 생각해 보아도 이게 정상 같지는 않았습니다. 속상해서 한숨을 쉬는 이 씨를 보며 딸도 옆에서 애구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며느리지만 조금 너무하긴 했다. 그렇지? 그런데 딸이 그런 이 씨의 손등을 토닥거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시부모랑 친정부모는 다르잖아. 그건 그렇지. 나도 엄마니까 이렇게 자주 왔지. 시어머니였으면 한두 번 오지 않았을까. 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이 씨라도 그랬을 것 같긴 했습니다.
그래도 한두 번은 오긴 온다는 소리잖아. 이 씨가 볼멘 소리를 하자 딸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며느리한테 너무 기대하지 말아요. 대신 천만다행으로 엄마는 나 같은 딸이 있잖아. 그 말에 이 씨는 웃음이 났습니다. 역시나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며느리는 딸과는 달랐습니다. 기대를 해보았자 실망하는 건 이 씨였습니다. 애초에 며느리와 가까이 지내려다가 번번이 실패해왔습니다. 며느리는 이 씨와 자신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이 씨는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선을 긋는다면 시어머니라는 이유로 그 선을 넘으면 안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문자 메시지. 거기까지가 며느리가 생각하는 며느리의 도리인 듯 했습니다. 괜히 올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실망하고 괘씸해하고 아들 며느리는 이 씨의 생각을 들여다볼 수 없기에 아무것도 모를 텐데 이 씨 혼자서만 괴로웠던 참이었습니다. 이 씨를 괴롭히는 건 며느리가 아니라 스스로인 듯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자 머릿속이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병문안을 한 번도 안 온 며느리에게 아예 서운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시어머니가 되기 위해서는 아니었고 이런 번뇌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딸의 말처럼 다행스럽게도 날 챙겨줄 딸이 있는데 괜한 곳에 힘 뺄 이유가 없었죠. 퇴원 후에도 며느리에게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퇴원 날의 아들도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의 거리가 사실상 아들과의 거리와 비슷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한 세트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현상인 듯 했습니다. 아마 딸과 나눴던 대화가 아니었다면 아들에게도 섭섭해했을 텐데 이 씨는 생각보다 덤덤했습니다. 아들은 결혼하면 남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했던 주변 지인들의 말이 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슬프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이 씨도 이 씨만의 생활이 있었고 아들이 자주 오거나 연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 마냥 기다리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저희 이번 명절에는 아침에 갈게요. 그래? 이번에는 여행 안 가? 날도 너무 춥고요. 그래. 너희 편한 대로 해. 아들 며느리와는 그 뒤로도 가끔씩만 보게 되었습니다. 명절이라고 아주 안 오는 건 아니었고 아들도 너무 교류가 없었다고 생각이 들면 가끔씩 명절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 사진을 보내주려고 메시지를 자주 보냈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아닌 아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이 씨는 손자를 자주 보지 못했습니다. 아들 며느리를 가끔 보는데 손자라고 자주 볼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씨에겐 하루하루가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는 나날이었습니다. 사람인지라 서운함을 느낄 때도 많았는데 그럴 때마다 되뇌었습니다. 아들은 내 자식이지만 며느리는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시부모를 안 보고 싶다면 안 볼 권리가 있다. 슬픈 다짐이었지만 이 씨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대신에 편한 건 있었습니다. 아이고, 허리 아파 죽겠어. 허리가 왜? 병원서 침 맞아. 아니, 낮에 우리 손주 봐주잖아.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침 맞을 시간도 없어. 친구의 말에 다들 혀를 찼습니다. 사실 나도 손목이 시큰시큰해. 아, 손녀딸 봐준다고 했지? 안 봐줄 수 있나? 회사 다니느라 바쁜데. 나도 그렇지 뭐. 안 봐주면 사람 써야 하는데 요새 그것도 엄청 비싸고 구하기도 힘들대잖아. 들어보면 다들 상황이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이 씨를 부러워했습니다. 처음부터 안 봐주겠다고 거절을 했어야 했는데 한번 봐주다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 손주 안 보고
취미생활하는 사람들 보면 부러워. 사실 이 씨가 거절을 한 게 아니라 애초에 맡기질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친정엄마가 봐주니까 시엄마한테 맡길 일이 없지. 나는 며느리한테 맨날 전화와 애 좀 맡아달라고. 그런 걸 보면 며느리가 선을 긋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씨의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새벽에 부고 소식을 들었고 이 씨는 남편과 함께 아침 일찍 채비를 해서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돌아가셨어. 장례식장으로 와. 이 씨는 아들과 딸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소식을 알렸습니다. 병원에 오래 있다 돌아가셔서 다들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들 슬퍼했습니다. 어렸을 적에 3년 정도 친할머니와 산 적이 있어서 아들, 딸에게도 할머니에 대한 애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딸도 곧바로 장례식장으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마침 주말인 게 다행이라면 다행이었습니다. 물론 평일이었어도 왔겠지만 말이죠. 1시간 반을 달려서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은 지역에 사는 친척들이 와 있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오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주영아, 여기야. 이 씨 부부가 도착하고 1시간쯤 뒤에 딸과 사위가 도착했습니다. 이 씨의 전화를 받고 바로 준비해서 온 것 같았습니다. 사위도 함께였습니다. 사위는 한두 번밖에 못 본 할머니였는데도 착잡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딸이 벌써부터 울고 있어서인 듯 했습니다. 오빠는? 아직 안 왔어. 오고 있겠지? 이 씨는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손님들이 많아지자 정신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딸과 사위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니들은 앉아 있어. 사위가 일어나서 일을 하려고 하자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사위는 입구 쪽에 서서 손님들에게 인사도 하고 자리 안내도 도왔습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그 마음이 예뻤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아들은 도착하질 않았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주호야? 오고 있어? 아, 그게요? 혹시 미애 말고 저만 가도 돼요? 아들이 무슨 소리를 하나 싶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아, 그건 아니고요. 굳이 미애까지 갈 필요가 있나 해서요. 이 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리 멀지도 않은데 장례식에는 와야 하지 않나 싶었습니다. 들어보니 급한 일도 없는 것 같은데 말이죠. 미애가 오기 싫다고 그래? 그러자 아들이 우물쭈물했습니다. 싫다고까지는 안 하고요. 불편할까봐 그래요. 제 생각이에요. 미애가 싫다고 한 거 아니면 같이 와. 그게,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유쾌한 기분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자기 생각이라고 했지만 과연 그럴까 싶었습니다. 며느리 성격에 이런 곳에 오는 걸 내켜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친척의 장례식이거나 결혼식 같은 것이었다면 이 씨도 며느리가 굳이 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의 친할머니 장례식이라면 그 정도는 참석하는 게 이치에 맞는 거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친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에 속하는 것인지는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씨의 상식에서는 이상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한참 뒤에 아들과 며느리가 도착했습니다. 딸은 오빠가 오면 얼굴을 보고 가겠다고 기다렸죠. 그런데 며느리가 뚱한 표정으로 등장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었어? 네. 오는 길에요.
안 주셔도 돼요. 오빠, 왜 이제 와? 우리는 조금 있다가 가려고. 딸의 말에 아들이 대꾸했습니다. 언제? 나도 금방 갈 거야. 온 지 얼마나 됐다고 간다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친척들이 많아서 아들은 얼른 가지도 못했습니다. 딸은 모두에게 한 번씩 인사를 하고 장례식장을 떠났습니다. 애기는 장모님한테 맡기고 왔어요. 그러느라 늦었다면서 겸연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늦은 시간이 되자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자식들이 많으니까 지인들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이 씨도 잠깐 앉아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있어도 원활하게 식사가 나오려면 일손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아들도 엉겁결에 일어나서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처음 앉은 그 자리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것도 아닌데 휴대폰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을 아는 친척 몇몇이 손가락으로 며느리 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쩐지 좋은 말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코앞에서 시어머니가 분주히 일하고 있는데 며느리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이 이상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씨에겐 명절마다 있었던 일이지만 말이죠. 미혜야. 이것만 좀 같이 치워주고 주호랑 같이 집에 가. 며느리가 이곳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분위기라는 게 있었습니다. 원치 않아도 거드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걸 보고 꼰대라고 한다면 할 말은 없었지만 그건 시집살이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라면 다들 발벗고 나서서 일을 하고 있었고 며느리라는 이유만으로 혼자만 부려먹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 씨의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안 좋아졌습니다. 여기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일손이 부족해 보이니까 좀 도와주면 좋지. 저는 못하겠어요. 치우고 싶지 않아요. 이 씨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저도 여기 손님으로 온 거잖아요. 근데 왜 일을 시키세요? 당황스러웠습니다. 바로 옆 테이블에 있던 친척 하나가 이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가족이잖아. 이 씨가 애써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얼굴은 여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듯한 그리고 황당하다는 듯한 표정이 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가족인가요? 이 씨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쳐다만 보자 며느리가 말을 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손님이죠. 주호 씨도 저희 친정에서 일 안 해요. 그러니까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어머님도 손님은 손님으로 대접해 주세요. 이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느리가 가족이 아니라 손님이라니.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부모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지내고 싶어 한다는 건 진작부터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존중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그게 아니라 아예 가족으로도 생각하지 않고 지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의 며느리의 행동과 지금의 발언이 이해가 갔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며느리의 말이 맞는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주호 씨 보고 온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제가 와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고요. 주말에 장례식장에 불려온 게 그렇게도 마음에 안 들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시집 식구들을 전부 남이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중요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말을 가려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참았다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말이죠. 다들 수근거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살면서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들어본 시어머니는 이 씨밖에 없을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든 입 밖으로 꺼내는 사람은 없을 테니 말이죠. 얼굴이 후끈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애야, 엄마, 아들을 돌아보니 웃지도 울지도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그만 가볼게요. 아들이 며느리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뭐가 문제냐는 표정이었습니다. 요즘 젊은 며느리들 무섭네. 뭐라고 하는지 들었어? 이야, 대단하다. 주변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들은 잘 못 들었겠지만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들었을 것이었습니다. 나가서 얘기하자. 이 씨는 아들 며느리를 데리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들은 이만 가보겠다고 눈치를 보며 말했지만 보내기 전에 묻고 싶은 말이 있었습니다. 너는 그럼 우리 가족이 아니란 소리지? 네. 손님이죠. 며느리가 담담하게 대꾸했습니다. 엄마, 미애 말은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족 아니고 손님이니까 손님 대접하라는 말이잖아. 상관도 없는 사람 장례식장에 이렇게 불러내지 말고. 그게 아니고요. 아들은 애써 변명하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오히려 당당한 표정이었습니다. 말수가 없고 조용한 성격이라고 생각했던 것도 모두 이 씨의 착각이었습니다. 명절에도 그저 손님으로서 방문한 것이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필요성을 못 느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명절에 와도 설거지 한 번을 안 하고 과일도 깎아본 적이 없으며 물 한 잔도 제 손으로 떠먹지 않고 부엌에도 안 들어왔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손님이니까 해준 밥만 먹고 잘 먹었다고 하면 그만이었으니 말이죠. 그게 며느리의 본심이었구나. 이 씨는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래? 알았다. 앞으로는 그 말 명심하마. 아들은 당황해 아무 말도 못했고 이 씨는 다시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는데 이 씨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선 고요한 폭풍이 일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호 그놈한테 알아듣게 얘기 좀 해봐야겠어. 장례가 끝나고 난 뒤 남편이 이 씨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 남편을 이 씨가 말렸습니다. 혼내서 뭐해? 손님이라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그러면 시부모랑 며느리가 남이야. 그렇게 대해달래.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대해주면 돼. 그 이후 이 씨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는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손님이면 아들도 손님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 뒤로도 한참을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도 그랬지만 이번에는 조금 느낌이 달랐죠.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이 퇴직을 했는데 퇴직금으로 딸에게 차를 사주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그 소식을 들은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주영이 외제차 산 돈, 그거 아버지가 보태주신 거예요? 그래? 왜? 그러자 아들이 대놓고 따지지는 못하고 서운한 기색을 비쳤습니다.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지난번에 아버지한테 퇴직금 물어봤을 때 별 말씀 없으셨거든요. 전부 퇴직금으로 산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꽤나 큰 돈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도 이 씨도 남편도 별로 아깝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자식들에게 갈 돈이었고 그 돈이 없어도 크게 노후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며느리에게 보란 듯이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선물과 용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눈에 띄게 서운해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해주셨잖아요. 너희는 나한테 기회나 줬니? 아들은 할 말이 없는지 입을 다물었지만 불편한 기색은 분명히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씨도 할 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애 낳았다고 누가 선물 주고 돈 주고 그래? 엄마, 아들이 침음했습니다. 이 씨의 행동이 무엇에서부터 비롯됐는지 깨달은 모양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나도 그 말 잘 새겨듣고 살기로 했어.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할 말이 없는지 자꾸만 그런 뜻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 씨는 아직도 그날을 잊지 못했습니다. 친척들 앞에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해야 했던 말이었는지 아무리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게 있어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됐습니다. 네 애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잖아. 너희도 좋지 않아? 그 뒤로 우리가 연락도 안 하고 오란 소리도 안 해서. 그러자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날의 일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사과하러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며느리도 이런 생활이 편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이 씨의 말에 아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랑 상의한 게 있는데 우리 재산은 전부 주영이한테 물려주려고.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당연히 재산을 물려주려거든 가족한테 물려줘야 하지 않겠어? 아, 엄마. 그러면 저는 가족 아니에요? 안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남 좋은 일을 왜 하니? 남이라니요. 내가 왜 미애한테 내 재산을 줘야 하느냐고. 아니, 손님이라는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황당한 듯 대꾸했습니다. 그래? 나도 내 가족만 챙기면서 살려고? 생각해보니까 미애 밀이 맞아. 며느리는 가족이 아닌데 그동안 내가 너무 귀찮게 군 것 같아. 그렇지? 엄마, 그렇게 따지면 매형은요? 매형도 남이잖아요. 왜 남 좋은 일 하세요? 강서방은 내 가족인데? 누가 남이래? 사위가 얼마나 이 씨에게 잘하는지 아는 아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부모한테 잘하는 내 딸한테 다 주기로 했어. 그러고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마 며느리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돈을 벌었다면 잘하는 신용이라도 했을 테니 말이죠. 그래도 아들에게 한 방 먹이긴 한 것 같아서 속이 시원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한 말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자동으로 아들, 딸에게 상속이 될 텐데 이왕이면 아들이 아닌 딸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려면 생전의 딸에게 어느 정도 많이 나눠줘야겠죠.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지만 이제는 좀 차별을 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에게 잘하는 자식에게 마음이 기우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며느리에게서도 반응이 왔습니다. 그 주말에 아들과 며느리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무슨 날도 아닌데 이렇게 온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 같았습니다. 너희가 어쩐 일이야? 오해를 좀 풀고 싶어서요. 무슨 오해? 손님이라고 했던 말이요. 그게 그런 뜻이 아니고 조금 존중을 해달라는 말이었어요. 손님이니까 일 시키지 말라는 말 말이야?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그때는 낯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런데 일까지 하라고 하시니까 욱해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죄송합니다. 아니야. 죄송할 거 없어. 다 자기 생각을 표현할 자유는 있는 거니까. 그리고 덕분에 나도 많은 걸 깨달았다. 내가 그동안 너무 격없이 대했지? 가족처럼. 아니요, 가족 맞죠. 너희 설마
재산을 주영이한테만 물려주겠다는 말에 이렇게 찾아온 거야? 왜 외제차 너희도 공짜로 갖고 싶니? 그 부분은 솔직히 저희도 서운해요. 저희가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말 그대로였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막장 이야기처럼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내려친 것도 아니고 아들이 부모 몰래 재산을 팔아치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하는 게 너무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가족도 아니라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를 그 정도로 생각하는 며느리는 이제 자신도 가족으로서 대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이제 와서 돈 때문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는 아들 며느리에게는 더더욱 정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손자를 봐서라도 그러지 마세요. 그 말에 이 씨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남이 낳은 애도 남 아니니? 엄마! 이 씨의 말에 아들이 화를 냈습니다. 내 생각에는 변함이 없어. 우리가 우리 재산을 누구한테 주던지 너희는 참견할 권리가 없고, 그러니까 그쪽은 알아서 사세요. 아셨죠, 손님? 그러자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설마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도 욱하는 마음에 그런 말을 했을 수도 있지만 충동적으로 내뱉었다고 그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며느리의 태도를 보고도 가족이라 믿었던 이 씨가 어리석었던 것이었죠. 진작에 이렇게 끊어냈으면 아들 며느리에게 서운해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일도 없었습니다. 마음고생도 했고 애써 스스로를 다독였던 나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렇게 남으로 여겼다면 포기가 더 빨랐겠죠. 망연자실에 있는 아들 며느리를 남편이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매정하다며 울먹거리는 아들 꼴이 보기 싫어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뒤로 아들 며느리는 이 씨 집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까짓 재산 더럽고 치사해서 안 받고 만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니면 이 씨의 말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몰랐죠. 하지만 이 씨는 정말로 실천할 계획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는 없고 처음부터 딸 하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면 쉬웠습니다. 그때 가서 또다시 아들 며느리가 찾아올 수도 있었지만 이 씨의 마음이 바뀔 일은 없었습니다. 이제 너희도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거 아니야.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딜 나가요? 이제 돌봐드릴 아버지도 없는데 너희가 여기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잖냐.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이 집은 저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건 제대로 모셨을 때 그때 주기로 했던 거고. 저희가 제대로 안 모셨다는 말씀이세요? 솔직히 나도 할 말 많아.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희한테 서운한 일 많다. 그런데 그거 일일이 따져서 뭐 하냐. 부모 자식 간에 그냥 묻어두는 거지. 앞으로 그냥 각자 살자. 어머니, 우리는 같이 살기에 너무 안 맞아. 그러면 너희가 나가야지. 내 집에서 내가 나가니? 어머니. 저희가 아버지를 4년이나 모셨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여기까지 올라갔고요. 그동안 저희 고생했던 거는요? 너희는 자식이 부모 돌보면서도 대가를 바라니? 그건 집을 안 준다고 해도 했어야 할 일이잖아. 오늘 이야기 속 주인공은 56세 김유순 씨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시어머니에 관한 이야기이죠. 김 씨는 지난 4년간 치매 걸린 시아버지 병수발을 들면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저 효심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였어도 힘들었을 일을 하면서 김 씨는 시어머니의 약속만을 떠올렸습니다. 속물 같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시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병수발을 들어주면 집 명의를 바꿔주겠다는 말만 찰석같이 믿고 버텼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진작에 나가 떨어졌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병수발을 들기 위해서 김 씨 부부도 많은 부분을 희생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큰 보상이 있다면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을 바꾸어 김 씨 부부를 집에서 쫓아내겠다고 했을 때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고 시어머니를 비롯한 시집 식구들에게 큰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아니, 속으로는 더한 욕도 했죠. 이제 80의 나이에 무슨 욕심이 그리 많아서 맏아들과 며느리 뒤통수를 친 것인 것 몰랐습니다. 어디 그러고도 잘 사는지 김 씨는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유일하게 돌봐줄 장남 없이 말년에 어떻게 살지 말이죠. 김 씨는 남편 그리고 딸과 함께 지방 대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두 아들 중 장남이었고 시부모님과 시동생은 전부 수도권에 살고 있었습니다. 김 씨의 시아버지가 치매에 걸린 지는 1년 정도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자연히 자식들을 찾았죠. 네 아버지가 상태가 안 좋아. 이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요새는 내가 누군지도 까먹은 것 같아. 정신이 돌아오는 시간이 적고. 어쩜 좋아요. 병원에서는 뭐래요? 병원은 맨날 똑같은 소리만 하지. 글쎄 있잖냐. 그저께 네 시아버지가 밥상을 엎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나도 힘에 부쳐가지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 시어머니는 김 씨에게도 전화를 걸어 푸념했습니다. 치매 걸린 환자를 보살펴 본 적이 없어서 시어머니의 고충을 전부 알 수는 없었지만 70대 후반의 노인에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김 씨에게도 그렇고 남편에게도 자주 전화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작은 아들네도 마찬가지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식들 사이에서 요양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요양원 얘기만 나오면 노발대발했습니다. 요양원. 니들이 제정신이냐? 어떻게 부모가 늙고 아팠다고 그런데 보낼 생각부터 해? 가둬놓으면 그만이냐? 아니요. 어머니, 요양원이 그런 곳이 아니에요. 가둬놓다니요. 외출도 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원하면 찾아가서 뵐 수도 있다고요. 남편이 그런 시어머니를 설득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너희는 나중에 내가 늙어도 요양원 보내려고 하지? 아마 그게 걱정인 듯 했습니다. 어머니, 치매랑은 다르죠. 그리고 아버지를 어머니 혼자 어떻게 돌보시려고 그러세요? 진철이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된다.
걱정 말어라. 시동생에게 부탁해보겠다던 시어머니. 김씨 부부에 비해서는 가깝지만 사실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며 병수발을 들 거리도 아니었습니다. 3, 4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시동생은 회사를 다녔고 며느리는 전업주부였으니 결국 작은 며느리에게 부탁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과연 치매 걸린 시아버지를 동서가 돌볼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 얘기는 다시 꺼내지도 못하게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김씨 부부도 별다른 수는 없었습니다. 멀리 살기 때문에 주말이나 가끔씩 남편이 올라가서 도와드리는 게 최선이었죠. 그런데 가까이 사는 작은 아들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진철이 그놈이 아주 괘씸한 놈이야. 작은 아들에게 시아버지 모시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겠다더니 2달도 안 되어서 시어머니와 시동생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들어와서 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가끔씩 와서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이니? 내가 남을 돌보라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지아버지한테 어떻게 그래? 진철이도 힘들겠죠. 서준이 엄마도 말이야. 몇 번 와서 밥 차려주고 하더니 이제 안 오겠단다. 아, 그래요? 그래. 자기가 왜 시아버지 병수발까지 들어야 하느냐면서 말이야. 지들 사업 어려웠을 때 아버지가 도와줬던 건 생각도 안 나나 보지. 남편이 시어머니와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있는데 김 씨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동서의 언행은 잘못된 것이었지만 김 씨에게 같은 일을 시켰어도 잘해낼 수 있을지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시어머니의 입장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도움 없이 혼자서 시아버지를 돌볼 생각에 막막하기도 할 것 같았습니다. 형님, 저라고 그러고 싶었는 줄 아세요? 아이고, 나 진짜 학을 뗐어요. 이러다가 이혼하게 생겼다니까요. 솔직히 아무리 부모라도 그 정도 심한 치매면은 요양원에 모셔야죠. 남동생의 전화를 받고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큰아들이라 다들 하소연을 하는 것 같은데 김씨 부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전화로 그 하소연을 들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김씨 부부의 삶이 크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명절에 다 같이 모인 시집 식구들. 전부 다 김씨의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올라와서 아버지 좀 모셔라. 시선을 받고 있는 남편도 그리고 김씨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올라와요? 직장은 어떻게 하고요? 직장이야. 여기서 다니면 되는 거잖냐. 그게 그렇게 쉽게 되나요? 너 어차피 곧 퇴직할 때 되지 않았어? 그렇다고 미리 퇴직해서 올 순 없죠. 저희도 먹고 살아야 하는데. 그게 걱정이면 와서 네 아버지 모시면 이 집 너희 앞으로 해주마. 시어머니의 말에 또다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지 정신을 차릴 수 없었죠.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세요? 집을 주신다고요? 그래. 진철이도 그러겠다고 했어. 김 씨가 시동생을 돌아보자 지긋지긋하다는 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미리 얘기가 된 듯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김 씨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시부모님의 아파트는 서울 경기도에 있는 32평짜리 아파트였는데 신축은 아니었어도 수억이었습니다. 금액은 알아보지 않아 모르지만 최소 5억은 되지 않을까 싶었죠. 그런데 남편의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지금 5억이라고 한다면 솔직히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될까 싶었습니다. 딸도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시집도 보내고 하려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명의를 넘겨주겠다니 남편의 직장을 옮긴다고 하더라도 절대 손해보는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시아버지 병수발이라는 가장 큰 난관이 없다면 말이죠. 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머릿속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도 시동생도 힘들다고 못하겠다는 일을 김 씨 부부라고 잘해낼 리 없었습니다. 김 씨도 남편도 비슷한 일은 해본 적이 없었고 오랫동안 살던 터전을 두고 이사를 하는 게 이 나이에 쉽지도 않았죠. 집은 걱정 없잖냐? 여기 들어와서 살면 되지. 방도 남아도는데. 그건 힘들 것 같아요. 무리예요. 남편도 같은 생각을 했는지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눈에 띄게 실망했습니다. 집을 줘도 싫다 그래. 바보 아니니? 그렇게 따진다면 시동생도 얼른 나서서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야 했는데 집을 준데도 안 하겠다는 걸 보면 이유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명절이 끝나서 집에 돌아온 뒤에도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모야, 내가 혼자 네 아버지를 어떻게 해보냐, 어? 나까지 치매에 걸리게 생겼다. 네가 장남 아니냐? 졸지엔 울먹거리는 소리에 남편의 시름이 깊어졌습니다. 일도 잘 손에 안 잡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아버지 말이야. 남편이 힘들게 운을 뗐습니다. 김 씨는 어쩐지 남편이 할 말을 알 것 같았습니다. 올라가서 우리가 모실까? 어머님, 아버님을? 어머님은 그렇다 쳐도 아버님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내가 어떻게든 돌보면? 당신이 어떻게? 집 때문에 그래? 그것도 그거고. 아버지 이대로 돌아가시면 후회할까봐 그렇지. 어머니 말대로 내가 장남이잖아. 그런 책임감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아마 시어머니도 김 씨 부부를 부르지 않았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곧 퇴직해야 되는데 당신이나 나나 걱정 많았잖아. 퇴직하고 무슨 일 할지 말이야. 그러면서 회사 분위기도 안 좋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 돈만 많이 축내는 직원을 반기는 회사는 많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취업 준비를 하던 딸이 서울에 취업이 됐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대학을 그쪽에서 나왔기에 수도권 쪽도 고려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시기가 참 공교로웠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정도 오랫동안 고심한 끝에 결국 김 씨 부부는 시어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퇴사를 했고 집도 정리하고 다 같이 경기로 올라왔습니다. 딸도 같은 집에 머물며 출퇴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내 아들. 효자야, 효자. 시어머니는 무척 좋아했고 모든 것은 순조롭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버님, 아니 이게 무슨... 김 씨는 망연자실에서 시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 씨의 남편과 시어머니는 외출한 상태였고 집엔 김 씨와 시아버지 단 둘뿐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치매가 악화되어 집에 누군가는 꼭 있어야 했기에 같이 외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를 들여다보려고 안방문을 열었던 김 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어디선가 오물 냄새가 풍겨왔고 그 원인이 바로 시아버지임을 확인하자 뒷걸음질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상태가 말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가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되어 남편이 외출할 때는 꼭 기저귀를 채웠는데 그게 익숙하지 않고 불편했는지 빼버린 모양이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아닌 시아버지라 김 씨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아버지가 나와서 소파에 누웠습니다.
바지를 스스로 올린 것인지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였지만 지나가면서 안 좋은 냄새를 풍겼습니다. 일단은 방부터 어떻게 해야 했는데 남편이 올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마스크를 찾아 쓰고 고무장갑을 낀 상태로 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뒤처리를 모두 하고 나왔을 때 시아버지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1시간쯤 흐른 뒤 남편과 시어머니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환기를 시켰는데도 냄새가 났는지 시어머니가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여보, 아버님, 좀 씻겨드려야 할 것 같아. 그러자 남편이 눈치를 바로 챘습니다. 지난번에 김 씨가 없었을 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김 씨 부부가 시어머니와 합가한 지 반년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의 심해는 심해져만 갔습니다. 딸은 1달 동안 같이 살다가 원룸을 구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김 씨는 직장을 구해서 출근했고 남편이 전적으로 시아버지를 돌봤습니다. 하루에 3시간씩 간병인도 왔고 물론 주말에는 이렇게 김 씨가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지난 반년 동안 김 씨도 남편도 피폐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그토록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식사하세요. 알았다. 아이고, 나는 너희 때문에 살았어. 이렇게 와주니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아버지는 진모가 봐주고 며느리가 이렇게 밥까지 차려주니까 말이야. 시어머니는 모든 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이제야 모처럼 친구들도 만나고 모임에도 나간다며 좋아했습니다. 반면에 김 씨와 남편은 모든 일로부터 구속되었죠. 집을 받기로 했어도 50대의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으니 김 씨는 일터로 나가게 됐고 남편은 꼼짝없이 집에서 시부의 병수발을 들었습니다. 간병인이 있는 시간에는 휴식을 취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외출해서 누굴 만난다던가 일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긴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각오를 하고 온 일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쉬울 수는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근무 시간이 길지 않아 아침, 저녁 준비를 도맡아 했습니다. 그리고 빨래나 집안일도 대부분 김 씨의 몫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남편에게 시킬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해보세요. 이걸 입어야 나가죠. 치매에 걸렸어도 새벽 일찍 눈 뜨는 시아버지 때문에 남편도 늘 그 시간에 기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아버지와의 씨름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나 회사 가야 해? 지각하겠어. 아니요. 지금 회사 가는 거 아니에요. 병원 가려는 거예요. 다리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병원에 왜 가? 시아버지는 어느 때는 멀쩡하진 않아도 이렇게 대화가 됐다가 또 언제는 말을 잊은 듯 아각거리는 소리만 낼 때도 있었습니다. 자꾸만 회사에 가겠다고 우기긴 해도 이 정도면 양호한 상태였습니다. 아버님, 식사하세요. 김 씨의 목소리에 시아버지가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그거 독약이지? 나 죽이려고 하지? 이 나쁜 년. 너 누구야? 아버지, 며느리잖아요. 어서 앉으세요. 드시고 병원 가야 해요. 나 안 가. 아이고, 나 먼저 나가야겠는데. 아, 모임 가세요. 그래. 하필이면 꼭 아침부터 약속을 잡아. 노인네들이. 시어머니는 먼저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님, 여기에 앉으세요. 김 씨가 시계를 힐끔거리며 말했습니다. 곧 출근해야 할 시간이 다가와서 얼른 먹고 치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갑자기 식탁을 팔로 쓸어버리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이거 먹고 죽을 줄 알고. 아버지, 김 씨는 얼음이 되었습니다. 애써 차린 밥상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일단 출근해.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 밥은 어떻게 하게? 병원에도 가야 하잖아. 아직 시간 여유 있어. 밥은 이따가 내가 알아서 차려서 드릴게. 얼른 가봐. 김 씨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촉박해 어쩔 수 없이 남편과 시아버지만 두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도 먼저 시어머니가 외출을 했고 말이죠. 그리고 퇴근해서 돌아왔을 때 남편은 많이 지쳐 보였습니다. 어머님 아직 안 오셨어? 오늘 늦으신데 아버님은? 주무셔. 남편은 식탁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괜히 온 거 아닌가 싶다. 김 씨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김 씨도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그냥 멀쩡한 시부모를 모시고 살라고 해도 어려운 일인데 환자를 돌보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였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시아버지랑 씨름하고 주말에도 늘 사고의 연속이었습니다. 하루라도 조용하게 평화롭게 넘어가는 날이 없어서 사실 김 씨 부부에게 여가 시간이라는 게 사라진 지 오래였죠. 김 씨 부부가 선택한 삶이었지만 생각보다 더 괴로웠습니다. 오늘 힘들었어? 차라리 일을 하러 나가는 김 씨가 나았습니다. 남편이 힘들어서 문제였죠. 오늘 아버지가 문을 어떻게 열었는지 맨발로 나가서 아랫집 아줌마를 해코지했다는 거야. 방 치우다가 얼른 쫓아가긴 했는데 큰일 날 뻔했어. 아랫집으로 가신 거야? 아니, 버스 정류장에 서 계신 걸 아랫집 아줌마가 발견하고 집으로 모시고 오려는데 그 난리를 피우신 거지. 이렇게 어떻게 24시간 붙어 있어? 간병인 아주머니도 아버지 때문에 그만두고 싶다고 하소연하고 가셨어. 알만했습니다. 갈수록 난폭해지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아무리 전문가지만 그 고충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당신 살도 쪽 빠진 거 봐. 불과 반년 사이에 볼이 홀쭉해졌습니다. 요양원에 모시자고 해봐. 지난번에 얘기 꺼냈다가 어머니 하신 말씀 못 들었어? 그 말에 김 씨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요양원 보낼 거였으면 너희를 뭐하러 불렀겠냐? 그러면 너희는 집도 필요 없다 이거지? 이대로 빈털터리로 돌아간다 이 말이지? 집을 가지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니 김 씨 부부도 별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게 있는데 이대로 다시 내려가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이렇게 지내는 건 너무 막막했습니다. 네 시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모셔야 하는 거야. 알겠어? 하지만 순전히 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김 씨도 정정했던 시아버지가 이렇게 된 것에 연민을 느꼈고 남편은 가슴 아파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버지가 괜찮아지시길 바랐습니다. 당신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그래도 좀 더 오래 사시다 가셨으면 좋겠어. 나한테 뭐가 미안해. 당신이 고생이지 내가 고생인가? 남편은 효자였습니다. 그래서 버텼던 것이지 사실 그게 아니었더라면 김 씨는 진작에 주랭랑 쳤을지도 몰랐습니다. 집을 안 준다고 해도 내 삶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끝까지 아버지를 책임지고 싶다는 남편의 마음을 알기에 받아들이고 살았습니다. 힘든 순간은 너무나 많았고 후회했던 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부모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애미야, 나 이거 좀 다오. 배고프다. 네, 아버님. 제가 드릴 테니까 만지지 마세요.
불을 방금 꺼서 엄청 뜨거워요. 주말 점심, 시어머니는 모임에 갔고 또 남편에게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배고프다는 시아버지의 말에 밥을 하고 간단하게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언제 나왔는지 시아버지가 바로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손은 가스레인지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방금 불을 끈 국도 있었고 뒤쪽에는 지금도 끓고 있는 찜도 있었습니다. 위험해 보여서 얼른 고무장갑을 벗고 말리려는데 어찌나 행동이 빠른지 냄비를 척하고 손으로 잡아 올렸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지만 그래도 열기가 있어서 맨손으로는 뜨거웠는데 당연히 시아버지는 악소리를 지르며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냄비를 그대로 김 씨에게 던져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에 있던 국이 쏟아졌고 호들갑을 떠는 시아버지 때문에 찜이 담긴 냄비도 기울어졌습니다. 김 씨는 주저앉아서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뜨거운 걸 왜 여기 뒀냐면서 화를 내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김 씨는 힘겹게 일어나 욕실로 들어가 바지를 내렸습니다. 허벅지가 시뻘갰습니다. 펄펄 끓은 국을 쏟았으니 화상이 심했습니다. 찬물을 끼얹는데 신음조차 내기가 힘들어 이를 악물어야 했죠. 남편이 돌아오고 나서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신은 상태가 이러면 나한테 전화를 했어야지. 운전해서 오고 있는데 전화하면 뭐가 달라진다고. 그래도 바로 병원에 가야 할 거 아니야. 아버님만 두고 어떻게 가? 왜 이렇게 미련해? 미련하다고? 남편이 속상해서 하는 소리인 줄 알면서도 서러웠습니다. 왜 이렇게 지내야 하나 싶었습니다. 전에는 계절마다 남편과 축제도 찾아다니고 딸과 함께 여행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여유 없는 삶이 되어버렸나 싶었습니다. 부모가 치매에 걸렸으니 자식으로서 도리를 하는 건데 그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습니다. 치매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식들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나 싶었죠. 안 되겠다. 아버지 요양원에 모셔야 할 것 같다. 남편이 시동생을 집에 불렀습니다. 이렇게 상태가 안 좋으면 집에서 돌볼 수가 없어. 시동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시동생은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고 싶었으니 말이죠. 하지만 시어머니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이게 말이나 되냐? 무슨 요양원에 보낸다는 거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 짓은 못 봐. 어머니, 이렇게 어떻게 계속 아버지를 보셔요? 현실적으로 생각 좀 해보세요. 너희 이 집 안 받아도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식음은 전폐하고 결사반대를 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저도 힘들고 현정이 엄마도 힘들어요. 예? 그런다고 부모를 버리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러고도 너희가 사람 소리 들을 것 같아. 만약에 네 아버지 요양원 보내면 나는 그냥 눈 감을란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살아갈 이유가 없다면서 시어머니는 알아누웠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더니 시어머니는 끝까지 자식들에게 져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또다시 김씨 부부가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허벅지의 화상 자국은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딱 그만큼 시아버지의 병세는 악화되었습니다. 나중엔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고 스스로 한 번도 화장실에 가지 못했습니다. 가끔은 물건을 던지기도 했고 집 밖에서 발견된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래도 사고가 안 난 게 다행이라고 위안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김씨 부부는 아버지를 4년간 모셨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자다가 아주 평온하게 눈을 감았는데 지난 4년간의 일은 꼭 없었던 일 같았습니다. 때가 되어서 가셨는데도 남편은 슬퍼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모셨으니까 마음이 더 그런 것 같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형수님. 시동생 부부가 와서 인사했습니다. 4년 동안 명절 때만 잠깐씩 얼굴을 비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초췌해진 김씨 부부에 비하면 아주 얼굴색이 좋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장례식 내내 울었습니다. 아이고, 치매 걸려서 마누라 고생은 그렇게 시키더니 좀 더 살다 가지. 남들은 치매 걸린 남편을 끝까지 집에서 보살폈다며 시어머니를 칭찬했습니다. 그리고 김씨 부부도 덤이었죠.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김씨는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 김씨는 아파트 단지 앞을 지나다가 어르신들이 수근거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 여자가 그 며느리라면서? 아, 시부 죽으니까 시모 쫓아내고 집 뺏어 가려고 그런다는. 나도 오며 가며 몇 번 본 적 있어. 근데 그렇게 안 봤는데. 설마 자신을 보고 하는 말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보자 노인들이 화들짝 놀라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김 씨는 걸음을 서둘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인물이 집에 와 있었습니다. 형수님, 오셨어요. 아, 도련님 어쩐 일이세요? 그냥 엄마도 걱정되고 그래서요. 엄마가 할 얘기도 있다길래 잠깐 들렀어요. 그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었던 시동생인데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용건이 없어도 이렇게 찾아올 수가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김 씨는 조금 나쁜 마음이 들 것 같아서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마도 혼자 남겨진 어머니가 걱정되어 온 것이겠거니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수습해야 할 일이 끝나자 새로 직장을 알아봤습니다. 김씨만 일을 보냈던 게 미안했는지 자신도 얼른 다시 일을 시작해야겠다고 했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상담을 다녀오겠다며 집을 나섰던 남편이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김씨는 다 같이 먹을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니 퇴근을 해서 집에 온 후에도 집은 조용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니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식사를 하던 시어머니가 뜬금없는 질문을 했습니다. 물어보는 목적을 알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김씨 부부가 의문의 찬 표정을 짓자 시어머니가 오히려 답답해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너희도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거 아니야. 그 말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딜 나가요? 이제 돌봐드릴 아버지도 없는데 여기서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잖냐? 아버님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이 집은 저희에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건 제대로 모셨을 때 그때 주기로 했던 거고. 저희가 제대로 안 모셨다는 말씀이세요. 솔직히 나도 할 말 많아. 아버지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너희한테 서운한 일 많다. 그런데 그거 일일이 따져서 뭐 하냐? 부모 자식 간에 그냥 묻어두는 거지. 앞으로 그냥 각자 살자. 어머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동안 시아버지 병수발 들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 약속 하나만을 상기하며 버텼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는 건 사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같이 살기에 너무 안 맞아.
그러면 너희가 나가야지. 내 집에서 나이든 내가 나가니? 내 집이라니요. 저희 주시기로 하신 건 주셔야죠. 명예 바꿔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잔말 말고 이달 안으로 나가라. 너희 전에 살던 집 팔았던 돈으로 사면 되겠네. 꼭 놀리는 것 같은 시어머니를 앞에 두고 김씨 부부는 세상을 잃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아버지를 4년이나 모셨어요. 직장도 그만두고 여기까지 올라왔고요. 대신 여기서 공짜로 살았잖냐? 직장은 너는 그만뒀지만 현정이 엄마는 다녔고? 달라진 게 뭐가 있다고 그래? 그동안 저희 고생했던 거는요? 너희는 자식이 부모 돌보면서도 대가를 바라니? 그건 집을 안 준다고 해도 했어야 할 일이잖아. 시어머니의 말에 김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희는 못 나가요. 이러실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시동생도 시어머니와 한통속이었습니다. 김씨 부부가 못 나가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지원군을 불렀습니다. 형님, 이제 그만 내려가세요. 어머니가 불편하다고 그러시잖아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김씨 부부가 이곳에 있게 된지 뻔히 알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저희가 여기 오게 된 것도 어머님께서 이 집을 주겠다고 약속하셔서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무리해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이제 와서 쫓아내려고 그러세요? 얘기 들어보니까 형수님도 잘하신 거 없던데요. 뭘? 잘한 게 없다니요? 같이 사니까 엄마한테 눈치도 주고 그러셨다면서요. 황당한 말이었습니다. 눈치를 김씨가 보면 봤지. 시어머니가 눈치를 봤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더군다나 김씨는 일주일 내내 바빴고 시어머니도 일주일 내내 외출하느라 바빴습니다. 얼굴 마주보고 대화하는 건 하루에 몇 분 되지도 않았습니다. 넌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어머니, 현정이 엄마 고생한 거 알면 그런 말씀 못 하시죠. 김씨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생활비는 김씨 부부가 냈습니다. 김씨가 번 돈 또한 생활비로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용돈을 포함해서 말이죠. 아파트까지 주시겠다는데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를 거하게 맞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형님, 이건 감정에 호소할 문제가 아니에요. 뭐? 어차피 이 집 아버지 명의로 돼 있었으니까 저도 권리가 있잖아요. 저는 이 집은 엄마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어머니 쫓아내겠대? 우리가 모시고 살기로 했던 거잖아. 근데 엄마가 싫다고 하면 형님이 나가셔야죠. 상속분을 가지고 권리를 내세우는 시동생이 악마처럼 보였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시어머니 편을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할 거면 시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했었어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이렇게 나오는 건 이 집을 형에게 주기 아까워서인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죠. 우리는 이 집에서 못 나가. 그럼 법적으로 해야지. 뭐. 시어머니의 말에 김씨는 너무 놀랐습니다. 어째서 몇 년간 힘들게 부모를 모셨던 큰아들에게 이렇게 모질게 구는 것인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 와서 이 집이 아까워진 것인지, 큰아들이 계속 이렇게 같이 살자고 하는데도 굳이 나가라는 걸 보면 시동생과 어떤 이야기가 오간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서였을 수도 있었고 말이죠. 하지만 그것과 약속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서운한 게 있다고 몇 년간 김씨 부부가 이행한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뜨릴 수는 없었습니다. 법이고 뭐고 중요한 게 아니라 인간이라면 그래야 했습니다. 형수님,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 집 팔면 얼만데? 아버지를 뭐 10년 정도 모시고 살았으면 저도 군만 않겠지만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은 저도 몰랐죠. 그러면서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자신들이 모셨다고 작게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정말 저런 소리를 하는 작은 아들의 말에 휘둘리는 건가 싶었습니다. 네가 4년을 모시고 살아봤냐? 안 그랬으면 함부로 말하지 마. 그리고 형수한테 욕심 부리지 말라고? 터진 주둥이라고 아무리나 하는 거 아니다.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자식한테 아버지 떠넘기고 편히 사셨잖아요.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이러실 수는 없는 거예요. 허탈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도 시어머니는 김씨 부부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지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진명이는 김씨의 남편 앞으로 오겠거니 해서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들을 쫓아낼 계획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너는 고작 돈 몇 푼의 애미한테 그딴 소리를 찌꺼려. 당장 나가지 못해? 내 자식이라 한 달 동안 시간 주려고 했는데 안 되겠다. 당장 나가. 남편은 주먹진 손을 부들부들 떨며 서 있었습니다. 김씨도 터지는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여기서 버틴다고 이 집이 김씨 부부의 집이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도 지저분한 진흙탕 싸움에 뛰어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여보, 짐 싸자. 김씨의 말에 남편의 어깨가 축 내려갔습니다. 무언가 체념한 듯 했습니다. 다음 주까지 집 구해서 나갈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김씨 부부는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김씨도 이곳에 직장이 생겼고 남편도 곧 취직이 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딸도 가까이에 있으니 정착할 생각이었습니다. 급히 전세라도 구해서 나가기로 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남편이 그날 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오히려 의연히 말했습니다.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당신 그동안 헛고생했잖아. 장남이 아픈 아버지 모시는 게 뭐가 헛고생이야?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한 거야. 아파트 명의는 원래부터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도 당신 올라왔을걸?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 씨도 포기하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 집이 있으면 좋았던 것이지 없어도 살 수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김 씨 부부의 집도 아니었고 말이죠. 앞으로는 시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은 하나도 없을 테니 그걸로 됐다 싶었습니다. 김 씨 부부는 그렇게 4년 동안 살던 집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아니, 쫓겨났습니다. 딸은 차라리 거기서 버티지 왜 아무 말도 못하고 나왔느냐고 억울해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모처럼 찾은 자유를 그렇게 허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그 집을 나오고서야 맘 편히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어도 그래 행복한 삶은 아닐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2달쯤 흘렀습니다. 남편도 직장을 구했습니다. 그 전에 다녔던 곳보다는 당연히 월급은 적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꽤나 안정적인 수입이 생겼습니다. 김 씨도 다니던 직장을 계속 다녔으니 오히려 여유 있게 느껴졌습니다. 딸도 월급을 받아서 김 씨 부부에게 종종 용돈도 주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거 집 팔아야 하는데 와서 도장 좀 찍어라. 시어머니는 그 집을 팔아서 작은 아들네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에게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못 찍습니다. 뭐라고?
제 몫은 제 건데 왜 제가 도장을 찍어야 하죠? 이거 팔아서 네 목 줄 테니까 와서 찍어. 싫습니다. 그러면 이거 경매 넘겨야 하는데 그러면 너도 손해야. 비싸게 산다는 사람 있을 때 팔어. 법적으로 하세요. 법대로 하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건 처음 보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뒤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처럼 보였습니다. 아마 지금 당장 살 사람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니면 네 지분을 나한테 팔어라. 그것도 싫습니다. 너 지금 나랑 장난하니? 하실 말씀 없으면 끊을게요. 잠깐만. 시세보다 비싸게 쳐줄 테니까 팔어. 그럼 한 3억 주세요. 뭐라고? 말이 되니? 그러면 안 팔아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다급했습니다. 2억 줄게. 2억. 그러자 시세가 궁금해졌습니다. 김 씨가 휴대폰을 꺼내서 검색을 해봤는데 시세가 대충 알고 있었던 것보다 높았습니다. 남편이 상속받게 될 몫을 언뜻 계산해 보았을 때 2억이면 나쁜 조건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끝까지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습니다. 시어머니가 얼마에 팔기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3억을 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집이 시세가 그 정도까지 나갈 리는 없을 것 같았으니 말이죠. 그리고 남편은 일주일 뒤에 지분을 시어머니에게 넘기고 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끝까지 버틸 줄 알았더니 의외였습니다. 당신 이거 당신이 가지고 있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포상금이라고 생각하고. 4년에 2억 5천이면 나쁘진 않지? 물론 아버지 안 모시고 살았어도 받았을 돈이지만. 남편의 말이 맞지만 포상금이라고 생각하면 괜스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또 열흘쯤 뒤에 시어머니에게서 다시 한번 전화가 왔습니다. 집을 사겠다던 사람이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그 가격에는 팔리지 않고 자꾸만 집값이 내려가서 억울한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너한테 준 돈도 돌려줘라. 그러면서 남편의 지분을 산 것을 취소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림없는 소리였죠. 정당하게 팔았는데 무슨 이유로 없던 일로 만들어요? 차라리 더 떨어지기 전에 얼른 파세요. 친절하게 조언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집을 어떻게 팔았는지 어쨌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반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저 시동생네 집으로 들어갔겠거니 어렴풋이 생각만 했죠. 그래도 받을 건 받았으니까 더 이상 그 생각은 하지 말고 살자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살면 됐습니다. 어머님은 잘 지내고 계시겠지? 나도 모르지. 남편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이제는 미련도 없어 보였죠. 그런데 잘 살고 있을 줄로만 알았던 시어머니가 반년 만에 나타났죠. 여긴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어요? 현정이한테 물어봤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왜 오셨는데요? 진철이 그놈이랑은 못 살겠다. 집 팔아서 지 집에서 같이 살자더니 얼마나 구박하는지 몰라. 그놈한테 속아서 돈도 날리고 그놈은 또 애미랑 이혼한다고 도장 찍내 만회하고 있어. 그래서 나 너희 집에서 좀 살련다. 이제 와서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뭐가 말이 안 돼? 부모가 장남 집에서 산다는데. 그렇게 쫓아내셔놓고는 어떻게 다시 찾아오세요? 대신 남은 돈 넣어주마. 1억 남았는데 이건 내가 진철이 그놈 안 주고 꽁꽁 숨겨놨어.
필요 없어요. 너 그 집 주기로 했던 거 말이야. 그게 다 진철이가 꼬드겨서. 왜 그랬는지 그런 건 궁금하지도 않아요. 이제 와서 그게 뭐가 중요해요. 앞으로는 진철이 집에 딱 붙어서 사세요. 아버지는 제가 모셨으니 어머니는 진철이가 모시는 게 맞죠. 진모야. 진철이한테 어머니 모시면 그 돈도 마저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그러면 잘 모시겠죠. 이제는 찾아오지 마세요. 남편은 매정하게 보일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내보내고 문을 닫았고 밖에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의 냉정한 모습에 다소 놀란 듯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돌아갔는지 다시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차라리 이사 가자. 남편은 지금의 평화가 깨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인데 괜찮아? 쫓겨나는 그날 다 내려놨어. 김 씨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시아버지 생전에 못다한 효도는 충분히 했고 이제는 자신들의 삶을 살아갈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오늘따라 유난히 맑고 푸르렀습니다.